임신 초기의 낙태 행위를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가? 지금도 논쟁거리인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변호사님, 이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게 66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69조에서는 낙태를 하는 임산부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270조에서는 낙태를 하는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1953년, 즉 66년 전에 처음 생겼고요. 이 낙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 합헌과 위헌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게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합헌 결정이 있고 나서 7년 만, 그리고 이 형법 조항이 생기고 나서 66년 만에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네, 교수님, 2012년, 그러니까 7년 전에도 헌재의 판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죠.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낙태를 둘러싸고 있는 의견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태아의 생명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임신 몇 주 차까지 태아의 생명을 같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태아는 수정되는 자체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수나 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4대4 결국은 합헌으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당시에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심했었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재 법에서 이 죄로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낙태가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러한 음성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훨씬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종교계인데 특히나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 같은 경우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던 것처럼 여성단체와 종교계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낙태죄라는 거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는데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보호냐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만큼 오늘 결정이 후폭풍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낙태죄를 종국적으로는 이젠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욱 가치 있도록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가치 있는 권리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이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에요. 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조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폭풍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 같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생명, 사람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헌재가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헌법 불합치라면은 이 낙태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사실은 이 헌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위헌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는 크게 말하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단순히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날부터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일단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번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는 해당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회라든지 입법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는 이 사회의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적절한 입법에 개선을 해라.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을 좀 약화시키는 판결, 즉 위헌 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 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사회적 혼란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법을 만들게 되는
입법부를 존중하면서 입법부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의견들을 고려해서 이 법을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도 말까지 주게 된 겁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형법상의 낙태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들이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한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법을 신설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가능한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예외 조항들을 훨씬 더 폭을 넓게 만듦으로 인해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들을 존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공들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정을 두고 좀 몇 가지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두 분 의견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낙태율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돼요. 당연히 낙태죄가 금지되었다가 이제는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 처음에 잡히는 이러한 통계 같은 것들은 낙태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미국 같은 데를 봤을 때 미국은 1973년에 낙태가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3년에 16.3%였던 낙태율이 1980년대에는 29.3%로 낙태율이 올랐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2014년도엔 14.6%로 결국은 이것을 금지할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처음엔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낙태를 안 하던 사람들이 허용이 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낙태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낙태에 대해서 생명 경시 풍조를 가지지 않고 이러한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지 당장 낙태가 이것이 금지되다가 이제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낙태가 있습니다. 그 건수가 연간 3,787건이었는데요. 이와 무관하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연간 낙태 건수가 한 5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음성적인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낙태가 결국은 양성적인 상태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낙태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 병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두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낙태에 대한 시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상담하게 되고 아주 무조건적으로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국회가 어떻게 해법들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역시 태아의 생명권이냐 그리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한국의 낙태율이 세계 1위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변호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딱 낙태율이 세계 1위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통계를 어떻게 표본을 잡느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고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0년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낙태율이 15.8%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18%예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1위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1위다는 게 주장의 중요한 점이 아니고요. 낙태율이 1위인데 낙태까지도 허용을 하게 되면 낙태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그럼 결국적으로는 이러한 나라들이 인간 배아의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리모를 합법화한다거나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생명 경시 사항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들을 한 번은 우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더 이상 우리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일정한 시기에 따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겠다는 게 아니라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기에 따라서 태아에 대한 생명권과 임산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유지할 것인가 이 시기를 조정하는 데 대해서 국제적인 여러한 제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하나 걱정이 여전히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낙태를 강요하는 사례가 더러는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 낙태를 강요하게 되면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났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낙태죄로 고발하거나 고소하게 되는 사례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모든 임신에 관한 책임을 여성이 스스로 떠맡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만약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음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낙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이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크나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중간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가 펼쳐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예정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이에 맞는 대안도 필요할 거고요. 변호사님, 정부 부처라도 나서서 일단 혼란은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네. 번째는 오늘 헌재 결정이 헌법 불합치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입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입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실제로 입법되지 않는 헌법 불합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도록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낙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 이와 관련되어서 소송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러한 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체계라든지 성교육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낙태율을 낮추는 것 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괴리감과 차이가 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음성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겪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겁니다. 하나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낙태에 대한 양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종교계가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처럼 태아에 대한 생명권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한 조치로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